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카타르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수입 국가에 대해 액화 천연가스 LNG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선언했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오부제가 오늘 0시부터 시행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와 관련해 이란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고 말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여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 가운데 박주민 의원과 전격 인터뷰 진행하고요. 오늘로 70일 앞으로 다가온 여야의 지방선거 공천 상황과 현안을 당당 토론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판 소원제 시행 이후 첫 사전 심사에서 26건의 청구 사건이 모두 각하됐는데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월 25일 수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수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매우 큰 선물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 24일 이 백악관에서 열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 선서식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란인데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 그 선물은 오늘 도착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 그 선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핵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석유, 가스 관련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좋은 일을 했다. 이 선물이 내게 보여준 것은 우리가 올바른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롯해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마사위 이 제러드 쿠슈너 그리고 이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가 이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 미국이 이스라엘에 한 달간 휴전을 제안했다는 현지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좀 이란 측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 원래 지도부를 죽였지 않았습니까? 이것 네. 때문에 이제 새로운 집단을 갖게 됐으니 그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고 그들은 곧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란하고 협상하고 있다고 미국은 밝히고는 있는데 중동 현지에서는 여전히 포성이 오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 지역 등에서 지금 여러 발의 미사일이 탐지됐고 이 요격 시스템이 가동되고 격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사일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으로도 날아들었는데 미사일 파편이 민가로 떨어지면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됐고 한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네. 텔아비브에서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3층짜리 주거용 건물 한 면이 완전히 뜯겨나가는 등 건물 3동과 차량 여러 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핵심 공군 기지와 미군의 거점 기지도 정조준했고요. 미군도 이란 군 자산 등에 대한 폭격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라리자니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후임에 새로운 인물이 임명되는데 어떤 사람인가요? 예, 이슬람 혁명 수비대 출신인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졸가드르는 내무부 치안 담당 차관과 이란군 지휘 체계 내 주요 직책을 포함해서 안보 관련 고위 직책을 맡아온 인물인데요. 혁명수비대에선 준장 계급까지 올랐었습니다. 이란 국정조정위원회 사무총장도 지냈고요. 국정조정위원회 사무총장은 최고 지도자가 임명하는 만큼 현 지도자의 부친인 알리 하메네이 최측근 인사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국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기름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 0시부터 공공기관 차량 오부제를 의무화했죠. 예, 정부가 원유 자원 안보 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전 국민에게 에너지 전략 동참을 호소했는데요. 오늘 수요일이죠. 차량 끝번호 3번과 8번이 쉬는 차입니다. 목요일은 4번과 9번, 금요일은 5번과 0번인데요. 기존에도 공공기관은 승용차 오부제를 사실 시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존 규정보다 강화된 지침을 공공기관들에게 좀 내려보냈습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 등 기존에는 오부제를 적용받지 않던 차량까지 이번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예외가 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장애인 사용 차량이라든지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그리고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거주자 또는 30km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또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차량이 들어가고요. 네. 전기차와 수소차도 이번에 예외 적용받습니다. 대상은 공공차량 150만 대고요. 하루 3,000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 수송 부문에 쓰이는 국내 석유 소비량의 0.4% 수준입니다. 네. 자, 일단 민간 참여는 자율에 맡기로 했죠. 예, 기후부는 민간에 대해서는 승용차 오부제 참여를 요청하는 선에 그쳤습니다. 다만 원유 자원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에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승용차 오부제를 두고 석유 최고 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좀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연료 가격은 묶어둔 채 특정 요일에 차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12가지 국민 행동 요령도 발표했습니다. 이 요령에는 전기차와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하라고 돼 있고요. 세탁기와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하고 샤워 시간 줄이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 결과를 공개하면서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 뿌리 뽑겠다 이런 의지 드러냈습니다. 예, 어젯밤에 갑자기 SNS에 첨부된 파일 올렸는데요.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면서 나라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부동산 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이라는 문서를 첨부했는데 이 문서는 경찰청이 작성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총 1,493명을 단속했고요. 이 중에 640명 송치하고 7명 구속했습니다. 네. 부동산 거래 중개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가 132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공무원도 43명이나 포함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또 보고서를 통해서 2차 특별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총 7개월간 이뤄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집값 담합이라든지 농지 투기 등 수사력 집중할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은 SNS에 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관련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저도 궁금했다 이런 말도 남겼어요. 네, 이게 이 대통령의 SNS 좀 화법인데요. 직접 지시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 기사는 뭐죠? 이거는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좀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긴 했지만 결국 일단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은 겁니다. 예.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서 세계 각국의 보유세 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차원이었던 듯하다면서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항이란 점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관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요 도시 보유세 현황에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 인상이 머지않아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서울시장 본 경선 진출자 3명으로 압축됐죠. 네, 일단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거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에 진출할 최종 후보군이 가려졌습니다. 후보 5명 가운데 일단 기호순으로 박주민, 정원호, 전현희 후보가 본경선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서울시장 본경선은 다음 달 7일부터 4일간 실시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7일부터 4일간 결선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해온 정원호 후보를 향한 이 나머지 후보들의 공세가 한층 거세지는 모습인데요. 박주민 후보는 정 후보의 과거 도이치모터스 후원 행사 참석 이력을 거듭 문제 삼고 있고요. 전현희 후보 역시 정당한 정책 검증을 네거티브로 몰아세우는 건 입틀막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간 각종 의혹에 반박해온 정 후보 측은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저열한 네거티브가 횡행하고 있다 이러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선 보수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대구 공천 컷오프 이후에 이 공간위 회의가 열리는 여의도 당사에서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정현 공간위원장과 장동혁 대표에게 결정 취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지금 내홍이 좀 격화되고 있는데 당 안팎에선 여러 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이진숙 전 위원장이 컷오프된 것에 대해서 이정현 위원장이 역할 재배치를 언급을 했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 경기지사 후보 차출설이라든지 아니면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공천을 할 것이다 이런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대구시장 후보의 현역 의원이 만약에 공천된다면 그 자리에 이전 위원장을 공천해서 원내에서의 당의 전투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함께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친한동훈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주호영 한동훈 연대를 띄우는 분위기입니다.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하면 주 의원이 사퇴한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가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화재로 14명이 숨진 대전의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국은 그제 오전부터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손 대표를 안전공업 본사로 불러 약 5시간 동안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화재 초기에 진화에 어려움을 줬던 나트륨 부실 보관 의혹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폭발성이 강해서 10kg만 보관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불이 난 동관 건물 3층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나트륨 정제 공간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소방당국은 올해 초 이 공간에 지정 수량이 넘는 나트륨이 보관된 사실을 이미 적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안전공업 대표가 회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막말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 논란이 일고 있죠. 예, 지금 노조에 따르면은 이 손 대표는 이번 화재 참사 관련 언론 보도를 두고 일부 직원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주요 임원을 향해서 이번 화재 참사 대응과 회사 운영에 미흡함을 들며 고성을 내질렀다는 겁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손 대표는 특히 언론 제보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가족이고 XX고 이런 식의 거친 언행을 이어가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아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도 이곳은 사고 때문에 많이 어려웠는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입니다. 소래터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와 4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뒤쪽으로 서운 분기점 부근부터 답답합니다. 10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 소래터널 부근에서 계양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도 사고 구간 있습니다. 남한산 분기점 부근이고요.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1차로가 막히면서 뒤쪽으로 남한산 부근부터 정체 극심합니다. 서울은 분당서로 성남 쪽입니다. 여기는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청담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 복정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수요일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지한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종전과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이 전쟁 자체보다도 에너지 공급 정상화 여부로 보입니다. 네. 장 초반에는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다 이런 우려로 주식시장이 크게 밀렸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협상 기대가 부각이 되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특히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안정되기도 했었고요. 예. 앞으로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반등은 좀 기술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의 시장은 개별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을 텐데요. 이 시나리오들을 모두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낙관 그리고 불안이 혼재되어 있는 이벤트 리스크 장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0.4%, 나스닥이 0.8%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그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이 낙관과 불안이 혼재되어 있는 이벤트 리스크 장세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전쟁이 만든 공급 충격 그리고 협상 기대가 동시에 주식시장의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불안정한 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지정학 리스크는 여전히 핵심 변수고요. 유가와 금리가 시장 방향을 좌우하고 있죠. 아직은 확신보다는 좀 불확실성이 더 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은 전쟁이 언제 끝난다,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개방이 된다 이런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변수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 장세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문제가 미국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예, 최근 데이터에서는 경기 둔화 신호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미국 기업 활동을 보면 약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가 돼 있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기업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으로 파악을 해보면 전형적인 비용 압박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시장에서는 아직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완만한 성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고요. 특히 에너지 가격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소비와 투자 모두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지금은 경기 방향이 좀 불확실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뭘까요? 현재 주식시장의 핵심 변수라고 하면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여부, 둘째는 유가의 방향성, 그리고 셋째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입니다. 이 3가지가 지금 서로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높게 유지되면 금리 인하 기대는 약해지고 반대로 해협이 정상화되면 유가가 안정되고 시장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금리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향후 시장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이번 중동 사태가 기업과 산업 분야에서 일으킨 변화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좀 여러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연료비 상승이 지속될 경우 항공권 가격을 20%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건 에너지 비용이 실물 경제에 지금 전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픈 AI 쪽에서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한편에선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선 AI 중심의 성장 스토리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지금의 주식시장은 이 두 흐름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을 보면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어제 반등을 했죠. 예, 이란과 긍정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양시장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하락 반전까지 했었어요. 이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쿠웨이트가 이란의 공격으로 송전선이 손상이 돼서 많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발표가 나면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이 공격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진행 발언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시장이 상승폭을 줄이는 걸로 넘어서 하락까지 했던 겁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 확인이 되면서 시장이 다시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74% 오른 5,553포인트, 코스닥은 2.24% 오른 1,12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사실 지금 참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종전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면 우리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이겠죠. 네, 우리 시장 회복 곧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부터 좀 확인을 해보면 지금까지 협상의 방식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꾸는 시점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5에서 4.6% 정도까지 오르게 되면 기존의 입장을 선회를 하고요. 두 번째는 WTI 유가가 100달러를 넘는 경우였습니다. 이 1기 때 중국과의 관세 전쟁 때를 좀 돌아보면 2019년도였죠. 그리고 2025년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방과 협상을 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상대방 국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을 하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나오는 뉴스는 뭐냐면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과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발언을 하고 이란 쪽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정을 하고 그런데 후속 기사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 협상이 마무리가 빠른 시일 안에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가 현실화됐으면 좋겠네요. 자, 채권 금리가 오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입장에서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예, 미국이 지금 채권을 발행하면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5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미국이 1년에 부담해야 할 이자를 확인해 보면 원달러 환율 1,500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돈으로 1,783조 원입니다. 이 나라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뿐이 없으니까요.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마지노선을 10년물 국채금리 4.5% 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시장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런 와중에 반도체와 관련한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미국 상장을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예,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ADR 상장으로 인해서 최대 15조 원 규모의 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주를 발행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예. 신주 발행 규모가 전체 주식의 2.4%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 좋은 점 두 가지와 우려가 되는 거 한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SK하이닉스와 똑같은 사업 구조인 D램과 낸드 각각 7대 3으로 똑같은 순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12.1배의 PER을 보여주는데 SK하이닉스의 PER이 지금 5.7배로 절반이 안 되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좋은 점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15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이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우려되는 건 결국은 신주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분 가치 희석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앞으로 SK하이닉스가 어떤 형태로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외국 증권사 가운데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크게 높인 곳이 있어요. 예, 노무라 증권이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193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256조, 27년에는 365조 원으로 조정하기도 했고요. 기존의 노무라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도 32만 원으로 상향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단기적인 유가 상승 사이클보다는 AI 투자 사이클이 훨씬 길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국민연금이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서는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죠. 예, 오늘이죠. SK하이닉스의 주총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요. 네. 여기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뭐 비단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이마트, LX일렉트릭, 주식회사 한화시스템, KCC 그리고 크래프톤의 자사주 처분 계획에도 모두 국민연금이 반대를 할 예정인데요. 네. 모두 같은 맥락에서 반대를 합니다. 자사주 매입할 때의 공시를 보면 모두 다 주주 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을 위해서 매입한다고 목적을 기재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 처분 계획 승인안을 보면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는 데 사용하려는 겁니다. 예. 예,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 보유자로서 유의미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흐름 그리고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 좀 알려주시죠.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이 1.22%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우리 코스피의 시초가는 5,600 위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아시아 시장에서는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3대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 것도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내 포트폴리오가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투자의 개념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투자로 생각하셨던 종목들이라면 지금의 변동성은 향후 수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날씨는 포근한데 연일 미세먼지가 정말 짙은 것 같아요. 지금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죠. 네, 지금도 대구와 경북, 부산과 울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해 공기는 계속 탁하겠습니다. 여기에 대기도 매우 건조합니다. 지금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네. 오늘 낮까지 제주도에는 5에서 10, 전남과 경남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비 소식이 없는 수도권과 강원, 대전과 충북,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낮 기온이 크게 올라가더니 계절이 한 달 정도 앞서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19도로 평년 기온을 7도 정도나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주말까지 낮 기온 19도로 4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렇게 낮 기온이 올라가는 만큼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의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까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봄 기온이 짙어지더니 여기저기서 이 꽃축제 네. 플래카드 보이기 시작하던데 네. 남쪽에서 봄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요. 네, 경남 창원 진해 군항제 개막을 앞두고 진해 일원의 벚꽃이 어제 공식 개화해서 이 상춘객들이 올해 축제를 화사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2일에서 7일 정도 빠르겠습니다. 이 남부지방은 3월 25일에서 4월 2일, 이 중부지방은 4월 7일 이후에 벚꽃이 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벚꽃의 절정 시기가 개화 후 만개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은 4월 3일경에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려 10일경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만 이 벚꽃의 개화는 3월 중 기온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화 예상 시기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좋은 소식 들으셨죠? 네, 어제 뭐 발표 났습니다. 1차 경선 네. 결과. 네. 예상하셨습니까? 뭐 예상했다 그러면 건방져 보일 테고 예상 안 했다 그러면 불성실해 보이고. 네. 하여튼 예, 그 3인 본경선 진출자에 포함됐습니다. 네. 예. 그 지금 순위는 공개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제 순위는 말씀하신 대로 공개가 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는데요. 네. 현장에서 느낀 민심 뭐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좀 흐름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힘을 예. 많이 얻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당원 100% 투표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3명 안에 상위 3명 안에 들어갔다는 거 어떤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첫 번째는 제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정책들 큰 정책들은 12번 작은 정책들 같은 경우에 최소 일주일에 2번 정도씩 계속 발표를 해왔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좀 준비돼 있다라는 점들을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지난 10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좀 낸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어필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표 시절에 같이 했던 연금 개혁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완비된 의료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던 그 성과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 네. 무엇보다도 제가 10년간 철저히 검증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인정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안정감을 또 마지막에 강조하셔가지고요. 네. 지금 사실 그 정원호 전 구청장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명픽이라는 걸로 이 유명세를 타셨고 네. 또 그게 많은 부분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 의원님께서 이 운동을 하시면서요. 네.
또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굉장히 견제구를 강하게 날리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뭐 견제구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어차피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상호 검증, 교차 검증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원호 후보 등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지만 갖게 되는 정책적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자질 측면에서의 의문점들에 대해서 질문도 드리고 네. 또 답변을 구하기도 하고 또는 제가 오히려 질문을 받는 경우에는 답변도 드리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견제보다는 검증이다라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경선은 모의고사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또 이 과정에서 검증과 판단이 좀 이루어져야 본선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골라진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근데 얼마 전 토론회를 보니까 명심이 있냐는 질문에 후보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명심이 있다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명심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때 아마 토론회를 보시면 아실 텐데 대부분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하게 소위 말하는 명픽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명픽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다 같이 열심히 살아왔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단 한 분, 그러니까 김영배 후보만은 명심이라기보다 명픽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바가 있죠. 네. 그런데 만약에 명픽이 있다면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지난해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전 구청장을 공개적으로 SNS로 칭찬했는데 최근에는 또 의원님도 칭찬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대통령님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 사람들을 격려해 주거나 칭찬을 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이 취임하신 다음에 30일이 지날 때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네. 그때 기자분들이 질문을 해요. 가장 자신 없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질문하니까 대통령님이 의료대란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장 갈 때도 그리고 당 특위인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될 때도 다 대표님이 권해서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서 의료대란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제가 현장을 누비면서 여러 의료인들을 만나면서 해결의 기틀을 만들어 왔는데 그 과정을 항상 대표님과 공유해 왔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님이 이 의료대란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인식하고 계시고 인식하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전공의들이나 또는 의대생들 복귀를 시켰고 또 의료 인력을 늘리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법제화하고 네. 지역으로 의사를 보내는 지역 의사제를 입법화시켰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수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를 키워내는 국립의전원법을 통과시키니까 이제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고 일이라는 걸 소상히 알고 계신 데다가 네네. 본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을 제가 해결했으니까 그거를 칭찬해 주신 거죠. 네. 칭찬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보면 의원님께서 이제 토론회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네네.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성동구 체육 행사에 도이치모터스가 협찬한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금 비판을 하셨지 않습니까? 표현도 상당히 또 강했습니다. 뭐 더러운 손을 잡아준 것이다. 민주당 DNA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먼저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간에 제가 뭐 도이치모터스와 정 후보 간에 유착설을 제기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유착설을 제기한 게 아니거든요. 정 후보조차도 도이치모터스가 어떤 기업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주가 조작을 그 임원이자 대주주가 직접 하죠. 그래서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기업이다라는 건 본인도 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런 기업이 협찬을 하는 것을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바로 잡지 않겠느냐,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기업이 협찬하는 행사에는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라면 안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도덕적 감수성, 정무적 판단 능력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지 제가 무슨 유착이 됐다라고 질문 드린 적이 없는데 자꾸
제가 네거티브를 한다면서 유착성을 제기했다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요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문의 취지는 그런 거였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도 어느 정도 나왔듯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는 그 대주주이자 임원이 직접 주가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오죠. 뺏어오죠. 그리고 그걸 김건희 씨 등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사실 용납이 안 되는 대통령님의 워딩을 좀 빌리자면 패가 망신을 해야 되는 기업이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협찬하는 행사에 간다든지 또는 그런 기업들의 자치단체장이 협찬을 받아서 행사를 꾸린다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네. 토론회장에서도 다른 후보들에게 제가 다 물어봅니다. 당신이 서울시장이라면 그런 기업의 협찬을 받겠느냐 또는 나중에라도 협찬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시정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원호 후보님을 뺀 나머지들은 협찬을 안 받는다. 혹시 모르고 협찬을 받았다면 돌려주거나 시정 조치를 한다라고 다 답변을 했고 네. 다만 정원호 후보님만 본인은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서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이제 도덕적인 감수성, 정무적인 판단 부분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조금 민주당답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선은 경선과 달리 당원 투표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이제 반영되는데요. 네. 경선 방식이 바뀌니까 이전 경선과 전략이 바뀌어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서울 시민들이 보수화됐다고 하시는 말씀에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서울 시민들은 실리적이고 실용적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민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두터운 지지를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2번 정도의 정책을 발표했고 그중에 굉장히 실리적이고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약들을 잘 알려드리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해왔던 일들 뭐 사실 연금개혁이나 의료개혁은 보수적인 분들 또는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분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가 상법 개정도 해서 주식시장도 지금 많이 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상법 개정하고 연금개혁이 합쳐져서 작년에 그런데 시너지 효과에 기인해서 작년 국민연금이 벌어들인 수익이 231조예요. 그 정도면 국민들 삶을 많이 두텁게 챙겨드린 네. 그런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것들 감안해 주실 거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지금 근데 그 토론이 31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25일이니까 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좀 첫 번째 토론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토론의 숫자는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숫자가 생각하고요. 네. 토론의 숫자를 좀 늘리려면 첫 번째 토론이 좀 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죠. 기간상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다른 후보들도 다 동의할 건데요. 특히 정원호 후보께서는 정책 비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거듭 발표하셨는데 지난 토론에서 김영배 후보님이 지적한 바대로 현재까지는 정책을 아직 많이 발표하지는 못하셨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셨는데 이제 막 정책을 발표하시니까 그런 정책들까지 포함해서 비교되려면 조금 정책 관련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첫 번째 토론은 그래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의원님께서 공약 개발을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또 자신감이 어마무시하게 해놨습니다. 예, 많으셔서 좀 토론회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에 또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의정활동 활발히 하셨지만 행정 경험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아까 서울 시민들이 보수화됐다기보다 실리적이고 실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개혁을 주도한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서울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는데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서울이 처한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도 인구가 줄고 저출생 등으로 고령화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입학식을 가보고 깜짝 놀라셔서 10년 정도만 지나면 이 아파트 단지가 요양원처럼 바뀔 것 같다. 이런 공포감을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기후위기라든지 AI 관련된 전환의 위기라든지 이렇게 현실화된 위기들도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동시에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서울과 경쟁해야 되는 다른 특별시들이 탄생해요. 광주 전남이 특별시가 되고요. 그쵸. 대구 경북도 곧 특별시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중앙정부는 그러한 특별시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공공기관들이 이전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도시들이 생겨나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정치적 수도로서의 역할을 서울이 한 600년간 누려왔는데 여기에도 이제 큰 변화가 3, 4년 있으면 옵니다.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네. 국회는 30년에 세종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은 이제 정치적 수도로서의 어떤 위상이나 역할 요게 이제 핵심적인 브랜드였는데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종합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먹거리 이런 것들을 하려면 과거를 답습한다든지 현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들을 좀 현재로 갖고 오는 정도의 제도 설계, 미래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도 설계 이런 것들을 해온 사람은 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금 시기에 서울시장에 더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서울은 굉장히 복잡다단해서 이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풀지 않고서는 뭔가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뭐 종묘 앞에 세운 4구역도 그랬던 거고요. 예, 예. 근데 이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풀어온 것에 있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잘해왔다. 연금 모수개혁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젊은 세대와 약간 나이 드신 세대 간의 갈등, 당 간의 갈등, 당내 갈등 다 조정했어야 됐었고요. 의료개혁은 의료인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예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제가 했을 때는 기업들과 또 공공기관 간의 이해 갈등을 조정해야 됐었고 상법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기업들의 반대도 설득해야 됐고 당내 이견도 설득해야 됐고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굉장히 큰 변화를 이렇게 설득을 통해서 가져왔던 경험은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갖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공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질문은 여러 가지인데요. 의원님께서 자유 발언으로 대표 공약 2개 정도 말씀을 해 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청년 주택을 이제 4만 호 공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노후 청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한 200여 곳이 30년이 넘었습니다. 뭐 주민센터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노후청사들 30년이 넘은 노후청사들은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을 재건축할 때 복합 개발하고 용적률 높이줘서 여기서 청년주택을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 곳당 대략 200호 정도 뽑아낼 수 있어요. 56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183호를 뽑아냈거든요. 네. 그러면은 4만 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네. 마침 노후청사 공공개발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정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재정 조달 계획까지도 예, 무리 그렇습니다.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공공이 보유한 청사다 보니까 인허가는 당연히 문제 없고 네. 재정지원도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고 예. 노후청사는 200여 곳 이상 재건축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노후청사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동네에서 보면은 가장 입지가 좋고 접근성이 좋은 데 있어요. 바로 떠오른 질문 하나만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청사가 있던 자리라서 그러면 그 청사들은 어디로 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새로 오피스를 구해야 되잖아요. 예. 여기서 재정 소모가 많이 들어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후청사 공공개발을 위한 특별법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서울시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개발을 해서 제가 임기 마지막 쯤인 4년 차부터는 네. 이제 10,000호씩 실제 공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전망을 내세운 거죠. 네. 교통 공약에 보니까요. 네. 10년 내 대중교통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서울시 교통을 무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년에 시민들이 내는 운임이
3조 가량 됩니다. 네. 그러니까 3조 가량을 어떻게 커버하느냐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기술 발전을 통해서 예. 대중교통의 운영 비용이 대폭 감축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도로를 놓고 보더라도 자율주행이 확대되면은 똑같은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에 지나다니는 자동차의 양이 20에서 최고 30% 늘어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추가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책정해놨거나 예상했던 재원은 안 써도 되는 것이 되고요.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도 완전 자율주행이 도입되면은 추가로 많이 그렇게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년 서울시가 주차장 관련된 비용들 많이 책정해 놓는데 그런 비용도 필요 없게 되는 거고 네. 사실 교통 유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30년이 넘게 제자리예요. 이게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내는 돈인데 이거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재정이 나오고요. 네네네. 제가 용산 정비창 부지라든지 이런 예. 것들 팔지 말고 네. 임대하자 차라리. 용산 정비창 부지 저희가 뽑아본 수치로 1년에 5천억씩 임대 수익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차고지, 차량기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 절감, 추가적인 수입원 개발 이런 것들로 충분히. 그래서 전문가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야 3년이면 무상화할 수 있는데 너 왜 10년 걸린다 그러냐. 너 의지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시간상 네.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또 말씀을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근데요, 자율주행으로 비용 절감을 얘기를 하셔서요. 이렇게 되면 지금 공공운수 종사자와 네. 같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않을까요? 10년 로드맵을 얘기한 겁니다. 예. 단순히 어떤 가능성만 놓고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이면 된다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네. 그럴 경우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대비를 하기에는 저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10년 로드맵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문제까지 커버해 가면서 완벽하게 커버해 가면서 네.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도 세 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네네네. 어느 분이 최종 후보가 돼서 본선에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아무래도 뭐 현재 상황에선 오세훈 현 시장이 다시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예. 그게 유불리를 따졌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어느 후보가 나오더라도 자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여론조사 수치로도 그렇고요. 특히 네네. 오세훈 시장의 경우도 최근에 그 시정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특별히 해놓은 게 없다. 외화 내빈이다라는 평가가 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 잘 공략하면 되기 때문에 네.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자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나와도 자신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고 맞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뭐 지금은 보유세 가능성까지도 개편 가능성까지도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공직자 배제까지 나왔잖아요. 정책 네, 관련 네. 과정에서요. 이 정도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도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놨을 때 그 신뢰성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런 분들이 드는 대표적인 문제 지점이 정책 위반자나 정책 집행자가 부동산 관련돼서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아니었습니까? 네. 애초에 그래서 이 부분을 대통령님이 차단시키겠다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만큼 이번에는 정책 완성도라든지 정책 집행의 강도라든지 지속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하반기 상임위원장 구성과 네.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도 그러시고 한명도 원내대표도 그러시고 다 네. 가져오겠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다 가져야 되는 건가요? 저는 제가 상임위원장입니다. 지금 보건복지위원장인데 네. 상임위들을 쭉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상임위들도 보잖아요. 보면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이 안 되고 있는 상임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그거를 계속 하소연만 해서 상임위를 가동시켜 달라고 하소연만 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여당의 태도인가. 앞으로도 계속 2년 동안 하소연만 할 건가. 전 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또 사실은 뭐 국민의힘의 입장을 제가 좀 인용을 하자면 이건 노무현 정신의 부정이고 87년 민주화 성취에 침을 뱉는 행위다.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야당 간사조차도 지금 사실 그 여당의 반대로 일종의
공석인 상황에서 있는 상황이라서요. 우선은 그 어떤 논리도 그 어떤 관례도 네. 민생 앞에 우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예. 우리도 또 적응해야 되는 변화가 굉장히 크게 파도쳐 오는 상황에서 국회의 어떤 입법 성과라든지 입법 활동이 저조한 것은 온 국민을 수렁에 빠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법사위 간사 얘기는 잠깐 말씀드리면 네.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문제 제기했을 정도로 네. 본인 사건에 대해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법사위에 간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 이해상충을 논함에 있어서도 매우 심한 경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어서 당당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봄?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떻게?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새롭게 추가. 농업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브리즈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진님이 보내주셨네요. 초록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주시 남산 포석정에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편의 차량 접근이 편리했고 탐방로 역시 휠체어가 쉽게 이동할 수 있더라고요. 가파른 경사로를 어려움 없이 오르며 천년의 고도, 역사가 숨쉬는 멋진 풍경을 오롯이 눈에 담았습니다. 봄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역사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마스크가 필요한 날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경북과 대구, 울산과 부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먼지가 축적되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일평균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낮까지 제주도에 5에서 10, 경남과 전남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지방과 경북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몹시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서 산불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 봄 기온이 완연하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4월 하순처럼 포근하겠는데요.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춘천 5.4도, 대구 10.3도, 광주 11.7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9도, 춘천 21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광주 18도, 대구 17도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수요일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님,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벌써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공약 프로젝트 발대식이 열렸는데 의원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1호 공약도 나왔더라고요. 어떤 네. 건가요? 예, 저희 당에서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착붙 공약 프로젝트 TF를 구성을 해서 네. 이제 발대식을 했는데요. 네. 내 몸에 착 붙는, 내 삶에 착 붙는 그런 공약,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공약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냥 드림 그 센터 이런 그 행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먹거리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한테 그냥 드린다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네네네. 그냥 해드림 센터라는 것을 착붙 공약 프로젝트의 1호 공약으로 저희가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네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그 거주하시는 그 분들 입장에서는 네. 예를 들면 형광등 하나 교체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문고리 하나 교체하는 거, 수도꼭지 하나 교체하는 거. 그러니까 생활상에서 굉장히 소소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런 그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를 우리 당에서 후보로 그 이제 그 공천을 받아서 네. 나가는 지역의 네. 공통 공약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해드림 센터를 구축해서 네네. 65세 그 거주하시는 어르신들만 거주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생활 밀착형 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요. 네. 저희 이 그 착붙 공약 프로젝트는 국민들한테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의미 있는 공약이다라고 하면은 1대1로 매칭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거를 공약을 이렇게 가다듬어요. 가다듬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제안을 해서 공약화하도록 네네. 이런 시스템입니다. 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공약 개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 이미 상임위별로 공약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직 공천이 마무리가 좀 안 됐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저희도 이제 발표를 곧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게 공약 이름 너무 잘 만들지 않아요? 제가 그거 칭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냥 드림 센터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걷다 해드림 해서 저는 1호 공약이 65세 이상이 하는 거는 참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약이라는 게 저희도 해보면 알지만 지방선거나 이런 선거 되면 엄청 난무합니다.
이 공약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지고 결과를 맺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약이 절대로 포퓰리즘식이나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 지적할 거는 그때 국민 추천제 한 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이제 국민 끌어들여가지고 이재명 정부에 처음 내각을 구성을 하게 됐는데 사실 국민 추천제가 무색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인사가 어차피 보여주기 식에서 결국은 보훈 인사로 다 넘어가고 이재명 대통령의 뭐 변호인들이 들어오고 전문성은 없고 이런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책임 있는 어떤 정책의 결과로 이어지는 공약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거는 여야를 막론해서 그래서 저는 결국 책임 없는 정치는 보여주기식의 선동일 뿐이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후보를 선택하고 당을 선택할 때 저는 공약이나 이런 정책을 꼼꼼히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단순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다. 나와 얼마나 밀접하게 어떤 혜택이나 나라의 발전이나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거는 결국 국민의 선택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 선택은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의원님 뭐 혹시 반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니요, 뭐 반론할 건 없죠. 네, 분위기 좋은데요. 칭찬으로 먼저 시작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다 지금 세 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일단 방금 어제 저녁에 나왔잖아요. 민주당 세 분으로 결정이 됐는데, 자. 예상을 하셨던 그런 라인업입니까? 이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상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안 되신 분들한테 좀 송구한 부분이어가지고. 네. 예, 어쨌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5명에서 3명으로 이제 압축이 됐고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내부 검증과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네. 사실은 어느 분이 나오시더라도 서울시장으로 손색이 없는 이런 분들이 지금 출마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네. 이분들이 어쨌든 뭐 사실 내부 그 경선 과정이어서 뭐 이러저런 또 이제 잡음이 너무 많이 나오면 나중에 본선에서도 좀 시끄러울 수 있지만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는 또 상호간에 검증할 부분은 또 검증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자격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정책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정원우 청장 같은 경우는 행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은 탁월한 능력들을 보여줬어요. 또 지금 방금 오늘 방송에 나왔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일 잘하는 그 의원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국회 내에서든 또 국민들한테 좀 평가를 받아왔고 또 정치력,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토론 과정에서 정원호 구청장이 성동구청 행사에서 도이치모터스 후원 행사가 이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앞서 뭐 말씀하신 대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제가 박주민 의원의 말을 조금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자면 네거티브는 아니고 도덕성 검증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주목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저희 당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했고 실제 수사 기소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검찰 대상으로 해서 지금 또 종합특검에서도 또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민감 사안인데 이 부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정원우 청장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해명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일정한 좀 문제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게 뭐 어떤 조치를 하면 될 것이지 이것 자체를 이건 맞지 않다. 당 내부 경선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그게 오히려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검증은 필요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오세훈 서울시장, 박수민 의원, 윤인숙 전 의원 3파전으로 지금 정리가 됐는데 자 의원님이 보시기에 일단 이 세 분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셨어요? 제가 공천위원이었잖아요.
제 질문이 적절하지 않은 것 약간.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네네. 일단 세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네. 올라오셨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제 큰 결심을 하시고 지금 재도전을 하게 된 거고요. 네. 뭐 훌륭하시죠. 지금까지 서울시장 하면 거의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벌써 4선 물론 보궐까지 해서 그렇긴 하지만 네. 그리고 사실 정원호 구청장이 일을 하게 된 건 저는 오세훈 시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서울시와 이 구가 밀접한 연관이 없으면 무슨 서울시 조례부터 시작해서 어떤 예산 이런 모든 문제들이 같이 이어져야 네. 사실 그런 큰 성과들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정원호 구청장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겠지만 그 뒤에는 우리 오세훈 시장도 항상 있었다. 그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우리 박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지도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떠들고 이렇게 멘트가 항상 떠들면서 하시는 멘트가 나는 플랜 A다. B가 아니다 얘기하시는데 정말 네네. 맞거든요. 예. 우리 박수민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있었고 정말 경제통이고 직접 사업도 해보시고 네. 그래서 민과 관을 다 경비한 정말 경제통이고 아이디어가 엄청 많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희는 아주 기대하고 있고요. 네. 벌써 뭐 서울의 로드맵을 그려놨을 정도니까 어떻게 네. 하면 되나. 그리고 우리 윤희숙 전 의원이셨죠. 네. 저희 선배이기도 한데 그분은 그 KDI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경제의 연구를 해오신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경제 석학이시고 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느 분이 되든 서울시의 경제는 책임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토론회 하시는 거 보면 네. 아주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세 분을 올라올 걸로 예상했냐는 질문에 세 분에 대한 홍보로 지금 그 답변을 가름해 주셨네. 알겠습니다. 공천이 이제 지금 민주당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직 좀 속도가 늦은 편이긴 한데 먼저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제일 요새 관심을 받는 데가 대구시장이잖아요. 네. 뭐 보도는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조만간 의사를 표시하는 걸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보도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으시니까요. 당에 대구 발전 방안을 좀 내달라. 네. 이런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 사실입니까? 금주 안에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마음은 정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대구라는 곳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인 것은 사실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한 명의 대구시장 후보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아니다. 민주당 당 차원에서 대구 시민들에게 대구 지역에 전폭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구가 겪고 있는 대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달라들어서 이 부분들 좀 개선해 보겠다, 진전시켜 보겠다. 대구 지역, 대구 시민들의 삶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지 않으면 대구시장 후보 한 사람만이 지방선거에 좋은 결과를 내기는 어려운 지역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이 좀 전폭적으로 입장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저희 당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대구 발전을 위한 공약들을 네. 좀 당의 차원에서 지금 좀 논의 중이고 준비 중이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아무래도 대구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대구가 국민의힘 시장이 계속 하면서 뭔가 진전이 안 된다, 발전이 안 된다, 개선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대구 시민분들이 굉장한 박탈감이 있어요 지금. 예.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민주당 시장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당이 받아 안아서 예. 대구시장 후보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준비하고 같이 해나가겠다 이런 그 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김부겸 전 총리는 이번 주 중에 입장을 내놓으실 것이고 네. 그리고 대구 발전을 위한 공약은 당 차원에서 네. 현재 준비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대구시장에 대한 그 민주당의 화력이 굉장히 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말씀을 드리면서 드는데 맞아요. 지금
대구시장 공천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진통 중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진숙 전 위원장이 국회 앞에 가서 일종의 재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구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공관위원이시잖아요. 지금 그 공관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대구가 저희한테는 거의 활용점정과 같은 공관위에서는 큰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참 많았고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이준숙 위원장과 저희가 이제 초선이 우리 최은석 위원 이런 얘기들 돌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공관위원장이신 이정현 위원장께서 이진숙을 밀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설까지 돌았습니다. 고성구까지 등장하고. 그런데 확실하게 이번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었다. 그건 아니었다. 네. 그러면 이정현 위원장이랑 공관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는 정말 오로지 대구 시민만 보고 결정을 한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부에서 한 1시간 반 거의 토론이 엄청 맹렬하게 저희끼리 일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대구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구를 가장 잘 이끌 사람을 찾는 게 맞겠다. 그래서 물론 이진숙 위원장께서 행정 능력도 저는 탁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무직이고 정부와 호흡을 또 맞춰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 발표를 하시잖아요. 국회와 뭐 국가 정치 전반에 더 그게 쓰일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 저는 공관위를 이번에 하면서 크게 느낀 게 공천은 단순한 경선이 아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정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이번에 진행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진숙 후보의 경우는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율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본인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해왔고 하지만 저는 이진숙 위원장을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고 저희 방에서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의 그 무도함에 가장 앞장선 저희의 보수의 여전사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에서 또 잘 해결되지 않을까 기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지 않을까 기름 많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 전 위원장을 그 대구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전망도 나오는데 저는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쩌면 네. 보궐선거에 나오시는 것이 본인하고도 잘 맞고 그러한 이미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 네. 그런 경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닐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장이 뚜렷하게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두고도 이제 장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장고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이거든요.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주호영 부의장 같은 경우는 벌써 6선을 하시고 저희 당의 가장 큰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합리적이신 분인데 이번에 이제 시장을 하시고 시장 이제 후보로 등록하시고 그것이 이제 좌절되면서 네. 페북에 엄청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네. 저는 당연히 자기의 주장과 권리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결국은 많은 장고를 하실 것 같고 무소속 출마 이런 악수를 두는 거를 과연 선택하실까? 저는 아주 후배 국회의원으로서 네네. 바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네. 그 배신자 프레임이 워낙에 세게 작동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도 이제 있기 때문에 네네. 당선 가능성까지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일각에서는 주한 연대는 한 주 연대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은 공천위원장인 이정현 위원장 그리고 공관위 밖에서는
고성국 씨. 요 두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이 이제 중론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두 사람이 동시에 얘기했어요. 저는 재보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네. 애초에 대구시장 그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염두를 해뒀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바로 그냥 아무 것도 안 할 것 같진 않고 재보궐을 염두에 둘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초선의 최은석 의원이 대구시장으로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좀 보고 있지 않나. 예,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최은석 의원 진짜 훌륭합니다. 네. CJ에서 진짜 네. 성공의 역사를 비비고 아시잖아요. 네네. 올리브영 이 역사를 만들고 CJ 그때 사장일 때 가장 높은 성장률과 매출을 한 역대 최고의 CEO였습니다. 자 그리고 성품 진짜 훌륭합니다. 저랑 같이 대변인 하시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대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이 그러면 처음부터 대구시장에 도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옆에서 본 이정현 위원장은 오직 저희 당의 앞날에 대한 미래의 걱정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고성국을 끌어들이는데 저희는 진짜 이번 공천과 고성국 위원장의 그 유튜버의 그거는 완전 다르다. 저는 이거는 제가 안에서 본 사람으로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경기지사 후보 관련한 얘기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세 분으로 지금 네. 압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명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지금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가 이제 예정이 돼 있고 하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경기지사 후보로서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거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경기지사가 네.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 시절의 어떤 그런 성과에 대한 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무거운 자리예요. 네, 그런 성과들을 잘 거기에 견주어서 어떤 그 결과물들을 내놔야 되는 네. 이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고 네네. 또 한편으로 보자면 네. 또 이재명 지사가 역할을 해서 또 이렇게 좋은 평가 속에서 또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네. 그런 차원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이제 이 행보, 행적 이런 것들을 또 염두에 둘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할 것 같고 네. 지금 3인으로 압축이 됐는데 네. 세 분 다 압도적으로 앞서는 분은 지금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예. 경쟁이 더 치열할 것 같고 네네. 사실 명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의 이런 일 잘하는 모습들 국민들로 평가받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더 이런 마음을 얻고 있는 후보냐라고 하는 것을 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어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세 분이 각양각색의 어떤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잘 어필하면 좋겠다. 이제는 이제 본 경선이기 때문에 네. 50대 50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비 경선은 당원 100%였지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또 다른 규칙이기 때문에 네. 그런 다른 규칙 속에서 어떻게 또 어필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볼 수 있는 관전 어떤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분이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건 한 분이 월등히 앞서지 않나요? 누구죠? 그렇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공천 하게 되는 건가요? 최 의원님 어떻습니까? 어제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위원장님께서 저희랑도 내부 회의를 통해서 좀 더 모셔야 되지 않냐. 경쟁력이 있는 분들을. 물론 이 두 분이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결국은 경기도는 최고의 광역시잖아요. 네. 그래서 상징성이나 확장성이 아주 저희는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 능력 이런 경쟁력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우리가 이제 그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좀 더 인지도 있고
경기도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후보를 우리는 좀 더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나눴고 예. 그래서 추가 공천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쯤 그러면 좀 갈래를 잡아가지고 발표를 하시게 될까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4월로 넘어가면 이제 바로 진행이 거의 돼야 되니까 네. 조만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언론에서들은 뭐 지금 계속 손사래를 치셨던 유승민 전 의원도 또 거론을 하고 김문수 전 장관도 거론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정현 위원장이 지명도, 상징성, 확장성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앞서 거론됐던 이런 분들을 또다시 또 선거 철회해서 할 수 있는 건가? 어떤 생각들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예. 직접적으로 접촉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물론 안 하겠다라고 선언은 하셨지만 네. 아마도 좀 상고 초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언급되고 계시는 분이 뭐 유승민,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우리 안철수 후보 내부에서는 네. 다 안 한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 아마 상고 초래를 통해서 우리 또 공관위원장께서 좀 확실한 추진력을 갖고 뭔가 해야 돼. 그리고 좀 최고위원 중에 저희 네. 조강한 네네네. 최고위원도 지금 나오겠다. 네, 라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하셨어요. 네네네. 여기 와서.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열리면 많은 분들을 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지사 경선도 흥미진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국회 현안 얘기를 하기 전에 요 얘기가 하도 좀 또 요새 관심들이 많으셔서요. 우리 유시민 작가의 ABC론이요. 네. ABC.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런 얘기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관전자의 어떤 생각인 거겠죠. 지방선거에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당이 상당히 유리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선거 이후를 생각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당내에서는 지금 일단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 어떤 평가이신지 어떤 분위기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평을 이렇게 뭐 외부에서 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예를 들면 뉴 이재명이다 뭐 그러면 올드 이재명은 있는 거냐 뭐 그다음에 ABC론 이렇게 좀 뭔가 당내 지형 또는 정치 지형을 이렇게 좀 구분짓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갈라치기로 또 이렇게 규정될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당원이든 국민들이든 하나의 힘으로 좀 결집시켜서 통합 위해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 성장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자꾸 구분짓고 그렇게 구분짓하라 보면은 서로 간에 또 이제 진영 싸움이 또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사실 그 제명 문제 때문에 많은 그 논란과 또 일종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들이 인용이 되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주장하셨던 분들은 본인들의 입장을 또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 사실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친한계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의원님들의 이제 행보가 계속 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호영 부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의 가능성도 친한계 쪽에서는 굳이 부인하지는 않고 계시고 오히려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께서 일단 보궐에 출마 의사를 계속 표하고 계시고 또 자리가 비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동훈 위원장 자체도 우리한테는 좋은 자산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저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장과 한의 갈등이 싹 사라졌다. 그렇게 그렇죠.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요즘 나오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한동훈파와 저희 장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윤리위원회 이슈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건전하게 내부에
같이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갈등이 아니다. 이거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우리 내부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하듯이 저는 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당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경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전쟁 추경안 25조 원 규모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상태에서 또 추경을 하는 것이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심상치 않은데 더 자극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자, 일단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이거는 뭐 추경 제어 조달 방식이 빚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세수가 더 들어올 거다. 이래서 뭐 하시고 25조는 엄청 큰 돈입니다. 지금 추경에서. 근데 지금 국가재정법상 제가 알기로는 초과 세수는 저희 국채 상환화에 하게끔 우선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건데 그걸 가지고 한다. 돈에 여유가 있다. 그거는 진짜 막연한 희망이고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전쟁 계속되고 있고요. 환율 1,500원 올라갔고요. 물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앞으로 좋아질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4월에 벌써 에너지 위기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6천 얼마죠? 우리 총 부채가 6,500조예요. 이거 사상 처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GDP 대비 한 250%? 그러면 생산하는 가치의 약 2.5배 이상이 빚인 겁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90% 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재정에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재정 건전성에 문제 없다. 이거는 정말 근거 없는 소리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밝히고 그리고 잠재 성장률 우리나라 1%? 전쟁이 일어나면 거의 0%에 갈 겁니다. 저는 이거 정부가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 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의원님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한 좀 성과를 내서 네. 5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 얘기들이 좀 있고요. 예. 그 부분들은 향후의 예측이 아니고 네. 이미 지난 성과에 대한 초과 세수 부분들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증권 거래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10에서 20조 정도의 초과 세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은 당연히 고려할 대상인데 예.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아니라 이런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해서 추경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밝혔고 실제 네.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팩트를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어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 유가 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 민생에서 직격탄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인 추경을 통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민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분들, 뭐 예를 들면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또는 농촌에서 이제 날 풀리니까 농기계 가지고 이제 농사를 하셔야 되는데 다 유가하고 연동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직격탄을 맞아요. 예. 그리고 산업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석유 산업이라든지 석유 화학 제품 산업이라든지 이런 관련 산업도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고 수출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지원이라도 해서 이것을 밑불을 쬐서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그대로 방치할 거냐.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매표 추경이라고 규정하거든요. 저는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그럼 이거 다 방치하고 그냥 놔두자는 거냐. 추경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살려내야 된다라는 간절함 속에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저는 추경의 규모라든지 방식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을 수 있고 그렇게 모아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그런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네, 잡아야겠는데 네. 사실 추경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뿌리는 포퓰리즘식 추경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전쟁 추경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선거 추경. 매포 추경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왜 선거 때만 되면 이러냐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간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주거나 하면 그 추경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자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취약계층들. 근데 이거 전 국민적으로 막 10만 원, 15만 원씩 쫙 뿌려가지고 지금 5조 들어온 것도 사실 빚 갚아야 되는데 여유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선별적이고 제대로 된 추경을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또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게 이게 부동산 세제거든요. 왜냐하면 뭐 5월 9일 날 이제 중과세 다주택자 중과세 조치가 이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유예가 종료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또 나올 것인가? 왜냐하면 또 그럴 가능성을 비추는 언급들을 대통령이 또 하고 있으니까요. 뭐 해외 주요 도시 보유세 수준 다른 기사 공유하면서 궁금했다라고 또 이렇게 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게 부동산 세제 논의 아직 보유세 인상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청와대에서는 선을 긋고는 있지만 지금 흐르면 결국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원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어떤 수단들이 있습니다. 뭐 세제를 포함해서 예. 뭐 금융 정책이라든지 또 규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수단이 있는데 예.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다. 최후의 보루다. 이런 입장들을 좀 견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가지고 0.1%의 어떤 물샐 틈 없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부동산 어떤 부분들을 다 잡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부동산을 통한 어떤 악용의 가능성, 일말의 악용의 가능성도 차단하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네네. 저는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문제는 하나의 시그널을 주는 차원에서의 언급은 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네. 이 부분들을 쉽사리 건드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다들 아시지만 6월 달에 재산세가 이제 나오고요. 또 7월에는 세법 개정안이 나오니까 이제 웬만한 시장 참여자들은 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나오는 기사들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맞습니다. 최 의원님은 보유세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또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선거를 끝나고 7월이란 말이에요. 보통 7월에서 9월에 재산세 나오잖아요. 네. 정말 대단하다. 하필 또 이거 선거 피해 가고 이제 7월에 영수증이 이제 저희한테 나올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유세율이 다른 나라 대비 적어요. OECD 평균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부동산이 되게 높습니다.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그 수치만 갖고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주택 공시가격이 약 18% 정도 급등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그냥 급등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급등을 하게 되면 피해는 전세나 월세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월세 평균이 서울시가 150만 원입니다. 아주 큰 평수도 아니고 작은 평수에서 심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 측이나 어떻게 보면 취약 계층에서 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종부세가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9억이었어요, 기준이.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약 4만 가구, 4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제 12억 정도로 이번에 올랐어요. 올랐을 때 10배 가진 거였어요. 31만 가구. 네. 그러면 중산층도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번에 뽑아보니까 48만 가구. 결국은 150% 증가. 사실 그러면 이 우리가 보유세도 있고 재산세도 같이 있고 이중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임대차 시장을 불안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면 공급이나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는 정책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뭐 사실 전 국민이 집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것이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냐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볼 만한 게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또 재추대된 다음에 그 다음날 공개된 연설 내용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태다. 이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적대적 언사는 지속되는 것이 평화 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이제 고수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유엔 인권 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참여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인권 결의안 그 전임 정부 때는 계속 참여했던 부분인데 왜 재검토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까요, 의원님? 일단 그 청와대 입장처럼 네. 김정은 위원장의 그와 같은 발언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란, 중동 전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북한도 상당히 긴장하고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발로 측면도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다 냉각되고 후퇴를 해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인 어떤 그 관계로서 진척을 시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단순히 남북 관계로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국내 정치, 국내 경제 여러 가지 다 연동돼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북한에서 자꾸 그런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하나의 또 방편으로 지금 유엔에서 이런 유엔 그 북한 관련된 인권 문제를 좀 그 의제로 해가지고 결의안을 내는 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예요. 북한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서 이것도 굉장히 민감 이슈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쉽사리 이런 거에 이제 동참하는 게 남북 관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빠진다는 것이 저는 꿈과 아주 진짜 우물가에서 숭늉 찾은 해몽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빠진다 그래서 관계가 과연 개선될까요? 이거에 대한 의구심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오히려 이쪽에서는 적대 국가라고 아예 단정을 했는데 그러면 협상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북한 인권 결의안이라는 거는 국제사회가 함께 수호하는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빠진다? 저는 이 자체도 용납할 수 없고 실제로 이걸로 관계가 개선되면 그나마 도움이 되는데 저는 개선이 될까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러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벌써 20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20년 전부터 해왔던 국제사회의 룰이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안 되고 뭐 비핵화를 뺀 공조 뭐 이런 말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좀 안일한 대응이다 생각합니다. 예. 당당 토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형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갈수록 봄 기운이 짙어가면서 야외 활동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보건용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영남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경북과 대구, 울산과 부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는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낮까지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몹시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꺼진 불도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 봄 기온이 완연하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4월 하순처럼 포근하겠는데요. 그만큼 큰 일교차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9도, 춘천 21도, 남부지방은 광주 18도,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11.2도입니다. 지금까지 전격시사 날씨 정보 조하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12일 재판 소원 제도가 시행된 후에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사전 심사를 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네. 자, 12일부터 24일까지 접수된 사건이 모두 153건인데 이 가운데 어제 사전 심사를 해서 26건 전원이 모든 사건이 각하가 됐다고 하는데 각하된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각하 사유를 보면요. 보충성이 미충족됐다라든지 청구 기간이 도과했다 아니면 청구 사유가 미비하다라는 이 세 가지 이유로 각하가 된 것이 대부분인데요. 네. 결국에는 헌재가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엄격하게 봤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재판 소원 제도 경우에는 도입 당시부터 헌재가 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게 일반 재판을 대체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헌법적인 통제 수단이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심사의 결과를 보면 26건 모두 각하가 됐다라는 거는 다시금 그러한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26건 중에 17건이 청구 사유 미비라고 했는데 이 청구 사유 미비라는 게요.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 소원제가 도입이 되면 내 판결에 억울하다. 그래서 재판 소원을 통해서 이걸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에 이거는 재판 소원제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됐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구 사유 미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1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거는 헌재가 그러니까 헌법 판단의 오류랑 헌법 위반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걸 확인을 한 것이고요. 헌법 문제로 격상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 그러니까 단순하게 법률적인 위반 사건을 다투는 것은 헌재로 오기 전에 법원 단계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선을 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청구 사유 미비 외에도 보충성 요건도 굉장히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대법원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반적인 구제 절차를 다 거친 뒤에도 헌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으면 그때
우리가 개입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확인했다라고 보이고요. 네. 이번 결정을 한마디로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 헌법 소원은 이제 사심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엄격한 조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재판 과정에서 내가 재판 소원제를 좀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기본권 침해라는 부분에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어느 정도나 돼야 기본권 침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 있어야만 사실 이 요건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단순하게 이제 뭐 오판이 됐다. 아니면 나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한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사자의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재판 절차상에서 박탈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재판의 공정성을 절차적인 부분에서 따져봤을 때 심각하게 훼손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법원이 헌법상의 규범까지도 적용을 해서 그걸 전제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이것이 명백하게 헌법적인 부분이 무시된 채 판결이 나왔다라든지 이렇게 헌법 차원의 문제로 비로소 올라와야 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사건이 153건이 현재까지 접수됐다고 돼 있는데 혹시 뭐 지금 접수된 사건이든 아니면은 예상이 되는 사건 중에 앞으로 재판 소원제 관련해서 본안 심리를 받게 될 1호 사건은 어떤 사건이 대략 되겠다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현재 기준에서는 어떤 특정 사건이 이제 뭐 유력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안에 회부된 사건 자체가 아직 이제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26건의 결과를 보면 굉장히 현재가 엄격하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대략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 재판 절차 자체에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건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사재판에서 뭐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제한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방어권 훼손이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인데 이것을 침해됐다라든지 아니면 재판 공개 원칙이라든지 뭐 공정성 자체가 문제된 사건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핵심은 사실 그러한 침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을 때 헌재가 비로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이 판단을 내릴 것인지 여기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각에서는 1호 접수된 외국인이 강제 퇴거된 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납북귀환 어부 유족 사건이라든지 이런 1호나 2호 사건에 대해서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요건이 사실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최근에 그 보도를 보니까 이제 재판 소원과 관련해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게 이제 재판 소원을 생각을 한다면 소송 초기 단계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준비하는 실무적으로 뭐 이런 내용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만약에 재판 소원이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은 그렇다면 앞으로 그 소송 단계에서 어떤 점을 좀 고려를 하고 준비라고 해야 될까요?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재판 초기 단계부터 만약에 이러한 재판 소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전 심사 단계를 일단은 우리가 충족을 시키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목표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26건의 사건이 다 각하된 것의 요건들을 좀 살펴보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든지 뭐 청구 기간 30일 도과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족을 시키겠다라는 이제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말은 쉬운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라는 명확한 소명까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 준비 자체가 사실은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으로 내 방어권이 훼손됐다라든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헌법적인 위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판단을 해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이 소송 건수가 굉장히 늘어날 거다라는 그 예상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결과를 보면 그 예상대로 갈까요? 아니면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비슷한 제도가 도입됐던 독일과 좀 비교를 해보면 독일의 경우에도 처음에 제도가 시행됐을 때 굉장히 많은 사건이 접수가 됐다가 차후에 엄격성 요건이 굉장히 좀 충족이 돼야 되구나,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인지를 한 이후에는 필요한 사건 위주로 이렇게 접수가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아무래도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접수 사건 자체는 굉장히 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150여 건 정도, 그러니까 153건이 그 접수가 됐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이것을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헌재에서 내놓은 입장이 굉장히 좀 모호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은 다 제기를 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요건이나 기준이 명확해지면 지금과 비교했을 때 뭐 선례들도 많이 쌓이고 그 기준이 명확해진다면 그때에는 이렇게 뭐 폭주와 비슷하게 그 수준으로 접수가 되는 일은 좀 줄어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뭐 어떤 점이 보완돼야 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본안 사건으로 채택할 경우에요. 기존 재판 집행 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문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헌재의 재판소원 제도의 가장 큰 공백이자 그리고 향후에 불붙을 수 있는 핵심 쟁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헌재가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언급해 주신 것처럼 다시 이제 법원으로 돌아가서 심리를 할 때 심리의 범위라든지 만약에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집행의 효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다퉈서 집행을 없는 것으로 돌릴지 자동적으로 효력을 취소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지금 완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 일단은 뭐 사전 심리를 해서 사건들을 많이 거르고 있지만 분명히 본안 1호 사건이 나올 것이고 그 시점 이전에는 그 판결의 효력, 다툴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집행의 효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빨리 제도를 완벽하게 다듬어야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3월 25일 수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